일단 세무 이급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세무 이급이라 그래서 대단한 건 없고요. 일단 저거 있죠. 전산세무 이급은 일단 이론은 15문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15문제 똑같고,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재무에게 5개 나오고 원가에게 5개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볼 부가가치세 3개 나오고 소득세 2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무 문제 1번은 일반 전표예요. 그래서 일반 전표 5개.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메인 매출 전표 5개.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이제 부가가치세인데 2문제 나와요. 근데 이 2문제가 10점입니다. 배점이 좀 커요. 그 다음에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는 하나당 3점씩이세요. 그래서 배점이 좀 크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4번이 결산인데 결산이 5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제 5번이 이제 원천징수라고 해서 소득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2문제인데 15점. 그래서 새로 배우는 거는 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부가가치세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부가가치세하고 원천징수. 그래서 아마 시험 끝나고 요 2개 위주로 할 거예요. 네, 여기랑 여기. 그 다음에 저희가 수업 끝나고 4월 말에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요. 네, 4월 말에 마무리가 되는데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건데 저거 갖고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뭐 갖고 하시면 되냐면 저거 오후방 거 동영상 계속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교재는 244페이지 보시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가가치세 총칙. 그래서 여기 앞에는 똑같아요.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하고는 똑같아서 제가 아직 한 분이 안 오셔서 그 한 분 오시면 틀린 거 있어요. 다음 시간에 재무회계에서 하나 추가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총칙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뭐 여기는 솔직히 보실 거 없어요. 244페이지 말고 245페이지. 그래서 보시면 245페이지 거기 보시면 이제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원칙.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뭐냐면은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영세율. 그래서 우리가 수출하는 물건은 영세율 적용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나오면 영세율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에요. 생산지국 과세 원칙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다가는 세금 안 낸다.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부가가치세의 특징. 요거는 이제 다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부가세 특징.
요건 우리 외웠었었죠. 그래서 간접세 맞고 직접세 아니고, 그 다음에 일반 소비세 맞고 개별 소비세 아니고, 그 다음에 아까 봤었던 소비지국 과세원칙 맞고, 요 소비지국 과세원칙은 영세율과 관련이 된 거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생산지국 과세원칙 아니고,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 맞고, 그 다음에 전단계 거래공제법 아니고. 그 이거 말고도 많은데 시험 문제 답으로는 요게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가 뭐냐면 부가가치세가 이론에서 3개 6점이고, 요게 배점이 6점이에요. 그 다음에 실기에서 2개, 요게 배점이 10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쪽에다가 좀 더 힘을 실기는 할 거예요. 왜냐면 배점 큰 걸 잘해야 되잖아요. 시험을 잘 보려면. 그거는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246페이지 납세 의무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예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납세 의무자인데, 이제 우리는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사업자의 개념. 그래서 사업자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1번 보시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위에나 옆에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과세거래. 우리 이거 외웠었습니다. 과세거래라고. 그래서 과세거래는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재화의 공급,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용역의 수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돼요. 우리 사업이라는 거는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영리 목적성 유무. 그래서 영리 목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회사는 영리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회사는 돈 버는 게 목적이지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무조건 돈 버는 분들만 세금을 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영리 목적성 유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 좀 잘 나오는 게 영리 목적성 유무.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죠. 사업자로 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6페이지 밑에 보시면 사업자의 분류. 그리고 참고로 지금 하고 있는 요 파트는 부가가치세는 저쪽에도 나옵니다. 어느 쪽에도 나오냐면 전산회계에도 똑같이 출제되시죠? 잘 봐두시면 문제 푸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우리가 세금 내는 사업자를 과세사업자, 그 다음에 면제받는 사업자를 무슨 사업자라고 하세요? 면세사업자. 그 다음에 과세사업자는 또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과세자하고 그 다음에 간이 과세자.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는 또 뭘로 나누어지냐면, 면세사업자는 그냥 면세사업자에서 우리가 요거 외워야 됩니다. 뭐 외워야 되냐면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좀 외워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우리 간이과세자 이렇게 외웠었었죠. 공급 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장. 그래서 직전 연도예요. 그래서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원 미만이신 분.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원이 안 되면 영수증 발행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800만원이 안 되면 납부도 뭐 한다? 면제된다. 그래서 이거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일반과세자는 이걸 발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금계산서. 그래서 일반과세자한테 세금계산서 달라고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거는 회계 때도 배우긴 했었죠.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는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계 풀 때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면세다 이런 얘기도 몇 번 했었었죠. 그것도 좀 봐두시고요. 다음에 보시면 거기 교재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반 과세자 보시면 간이과세자가 아닌 과세사업자잖아요. 그래서 과세사업자 중에서 나는 간이과세자가 아니야. 그러면 다 뭐가 되는 거세요? 일반 과세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8천만원 미만인데 여기에서 이제 좀 아셔야 되는 게 요거 갖고 이제 시험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4,800만원이 안 되면 영수증 발행하는 거고 4,800만원이 넘으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뭐 발행하셔야 돼요? 계산서. 그거 좀 잘 봐주세요. 다음에 과세기간 247페이지. 그래서 247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과세라는 게 세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년에 몇 번 낸다고요? 4번 냅니다. 그래서 요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거기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 예정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신고 및 납부는 4월 25일. 그 다음에 일기 확정은 4월 1일에서 6월 30일. 신고 및 납부는 7월 25일. 그 다음에 2기 예정은 7월 1일에서 9월 30, 신고 및 납부는 10월 25. 그 다음에 2기 확정은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1월 25일까지 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법인은 1년에 신고를 4번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은 1년에 신고를 2번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자는 1년에 신고를 1번만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규모 때문에 그래요. 규모 때문에.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법인 그러면 규모가 뭐한 회사예요? 큰 회사죠. 그래서 규모가 크니까 1년에 몇 번 신고해야 된다? 4번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은 법인보다는 규모가 어때요? 작아요. 네, 그래서 1년에 몇 번만 신고하자? 2번만 신고하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자. 그러면 간이과세자 그러면 가장 작은 회사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작은 곳을 뭐라 그래요? 간이과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1년에 신고를 몇 번만 해도 된다? 한 번만 해도 된다. 왜냐면 작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지금 247페이지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요게 있어요. 개인은 1년에 신고는 2번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개인에서 이제 하나 알아주셔야 되는 게 1년에 신고는 2번 하는데 개인은 예정 신고를 안 하고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요거를 무슨 납부라고 하냐면 고지 납부라고 하세요. 그래서 고지 납부 그러면은 다른 게 아니고 신고 납부는 날짜에 맞춰서 신고를 하는 거고요. 고지 납부는 날짜에 맞춰서 고지서를 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이 고지서가 날라오는데요. 이렇게 날라와요.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의 2분의 1만큼. 그 다음에 30만 원이 안 되면 납부, 그 고지서 발송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요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우리 세금 신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금 신고를 하는데 개인과세자는 1년에 2번만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2번을 하는데 이제 나머지 2번은 요만큼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왜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의 2분의 1이냐면 우리가 신고할 때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한다 그랬잖아요. 개인 사업자는 1년에 2번 하니까.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이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2분의 1이면 3개월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개월치만 하시는데 금액이 너무 작으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냐면은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30만 원보다 작으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폐업하는 경우도 잘 봐두세요. 폐업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장사가 안 되면 뭐를 하죠? 폐업을 합니다. 그래서 폐업을 하는데 이제 폐업 쪽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은요. 폐업은 그 신고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요거 이론에서 간혹가다 한 번씩 물어봅니다. 그래서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며칠까지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잘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어요. 뭐는 잘 만들어 놨냐면 무조건 저걸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25일 날. 그래서 우리가 폐업을 며칠 날 하겠다 이런 게 안 정해져 있잖아요. 솔직히 사업하는 날짜도 그렇고 폐업하는 날짜도 그렇고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48페이지 잠시만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거기 부가가치세 신고납세지라고 해서 248페이지 피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신고납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 및 납부 관련된 건데요. 우리나라는 신고납부주의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전산회계 1급에도 시험 문제 나와요. 근데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걸 외우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자주 나오지는 않고 근데 종종 출제는 되고 그래서 좀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으세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 신고 및 납부는 원칙은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대부분 처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한 번에 여러 개 하지는 않아요. 돈이 진짜 억수로 많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대부분 하나 정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로 시작을 한 다음에 이게 잘 돼. 그러면 어떻게 하죠? 늘리죠. 그래서 하나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세 개 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거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목표가 저거래요. 뭐냐면은요. 프랜차이즈 만드는 거. 특히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의 요즘 최종 목표는 프랜차이즈 회사 만드는 게 목표 중에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의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일명 프랜차이즈 회사 사장님이 되는 거. 그게 목표이신 분들도 요즘 꽤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프랜차이즈 사장님 되면 좋은 점이 하나 있긴 있죠. 뭐냐면 내가 꼭 사업을 그러니까 자영업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사나 이런 걸 안 해도 되고 프랜차이즈만 잘 운영하면 되니까. 그래서 많이 있을 때는 이렇게 원칙은 어떻게 하시라? 따로따로 하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가 있냐면 주사업장 총괄납부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말 그대로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뭐를 해라? 납부해라.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고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총괄의 뜻이 뭐죠? 총괄의 뜻이 합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쳐서 세금 낸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라고 표현합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라는 것도 있으세요. 그래서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냐면 신고 및 납부를 법인은 본점에서 그 다음에 개인은 주사업장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업무를 한 군데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인 회사들은 본점에서 개인인 회사들은 주된 사업장에서 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업체가 10개가 있어요. 업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업체가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 번에 신고도 하고 한 번에 모두 해라 납부도 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인터넷이 발전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업무를 한 군데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근데 이거 나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저기
납세지 그 위에 박스 248페이지 위에 박스 보시면 요거 잘 냅니다. 거기 사업장이라고 있는데 뭐 잘 내냐면은 부동산 매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 요 두 가지 시험 문제 잘 내시는 편이에요. 근데 잘 내는 이유는 딱 봐도 알겠죠? 뭐 때문에 잘 내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 매매업하고 임대업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매매는 사고 파는 거고 임대는 뭐 하는 거예요? 빌려 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두 가지가 비슷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 좀 출제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래서 세금 내는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에 좀 잘 출제가 되는 편이세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세요. 만약에 우리 회사는 인천에 있고요. 부동산은 서울에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을 하시는 분들은 인천에다 세금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다 세금 내는 거예요? 서울에다가. 그래서 세금 내는 주체가 어떻게 돼버리죠?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서울이 부자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서울이 부자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서울에 뭐가 많죠? 회사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 이제 부자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것도 있어요. 서울 가면은 부동산 사고 파는 회사들 많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면접 보러 가시거나 그러신 분들 계실 건데 이거는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인데 부동산 회사는 추천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뭐 공인중개사를 따서 그런 부동산이라 그러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일명 아마 뉴스 보시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 보시다 보면은 이런 거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획부동산이라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쪽에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고 취업한 거죠. 그런 쪽에 이제 취업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회사를 전 권장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부동산이라는 게 돈 벌 수도 있죠. 돈 벌 때 많이 벌지만 돈 잃을 때도 많이 잃기 때문에 이게 또 사기꾼들도 많아요. 그 동네가. 왜냐면 영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기를 쳐야 돈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업으로 돈 벌었다 그러면 일단 머릿속에서 이렇게 계산이 돼요. 이거는 저만 그런 거 아니고 아마 주변에도 꽤 있으실 거예요. 뭐라고 계산이 되냐면 사기꾼이야. 왜냐면 저도 영업을 해봤지만 영업은 사기 안 치면 돈을 못 벌어요. 우리 회사 거 안 좋다 그래서 안 좋다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무조건 좋다 그러지. 왜요? 안 좋다 그러면 누가 사줄 거예요? 우리 회사 물건을. 안 좋은 점이 있어도 이제 안 좋은 점은 숨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왜냐면 안 좋은 거 얘기하면 안 사줄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좀 봐두세요. 이거 간혹 가다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은 그 회사가 있는 곳,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에다가 세금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이 있는 곳에다가 세금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직매장과 하치장. 요거 간혹 가다 한 번씩 내요. 한 3, 5년에 한 번. 그렇게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니세요. 그래서 거기도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같이 보시면 직매장이 뭐 하는 곳이죠? 직매장은 회사에서 직접 매장을 뭐 하는 거예요?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매장 같은 데 가서 물건 사면 좀 더 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명 유통 단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직매장들은 이 유통 단계가 길어요, 짧아요? 짧죠. 짧으면 짧을수록 가격은 어떻게 되죠? 싸지잖아요. 근데 유통 단계가 길면은 비싸지죠. 그래서 직매장은 거래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으로 인정을 해줘요. 왜냐면
직매장에서 물건 사고 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래가 있으면 뭐 내야 되죠?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려면은 뭘로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세금을 내려면 사업장으로 인정을 해 주셔야만 세금 납부가 가능하잖아요. 왜냐면 사업장이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치장은 요게 이제 뭐 하는 곳이냐면 보관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서 보관하는 장소를 뭐라고 표현하세요? 하치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치장의 특징은 뭐를 안 내요? 뭐 낼 게 없어요? 세금 낼 게 없어요. 왜냐면 뭐만 하기 때문에 보관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거래가 있으면 뭐를 내야 된다? 세금 내야 된다. 근데 거래가 없기 때문에 세금 낼 게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48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임시사업장이라고 있으세요. 지금 하는 얘기는 예전에 회계 때에도 한번 하긴 했습니다. 근데 워낙 잘 내는 파트는 아니세요. 그래서 같이 또 보시면은요. 같이 보시면 임시사업장은 임시의 뜻이 뭐죠? 계속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잠깐 하고 끝나는 건데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람회. 우리가 박람회 이런 것들은 금방 하고 끝나잖아요. 뭐 짧으면 하루, 길면은 뭐 한 달, 뭐 몇 달 이렇게 하는 거지 계속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임시 사업장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임시 사업장인데 요거는 기존 사업장에 포함해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요. 그 박람회장에서도 물건 사고 팔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박람회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건을 뭐 하기는 해요? 사고 팔기는 합니다. 네, 사고 팔기는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오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하고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사업장을 만들어주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박람회 때문에 사업장을 등록했다가 박람회 끝나면 또 뭐 해야 돼요? 폐업해야 돼. 이러면 서로 귀찮잖아요. 공무원도 귀찮고 회사도 귀찮고. 그래서 기존 사업장에 포함해서 뭐 해라? 세금을 납부하자. 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세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계속 사업장을 뭐 냈다가 없앴다 이럴 순 없잖아요. 이거 아니어도 할 일 많은데. 그래서 기존 사업장에 포함한다라는 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249페이지 보시면 주사업장 무슨 납부요? 총괄 납부.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말 그대로 주사업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총괄해서 납부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셔야 되는 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총괄 납부의 신청이라고 있으세요. 249페이지 주사업장 총괄 납부에서 거기 보시면 총괄 납부의 신청. 총괄 납부를 받으시려면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언제까지 신청을 하냐면은 과세기간 개시 20일, 과세기간 시작일 20일 전까지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셔야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세요. 그냥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주셔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근데 대부분 서류는 신청 관련된 서류는 대부분 20일이 많아요. 사업자 등록증도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이네요? 20일이네. 그래서 이런 서류들은 20일이 많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249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총괄납부의 효과라고 있는데요. 이게 그거예요. 총괄납부의 효과가 뭐냐면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다 따로 따로. 납부만 어디에서 하는 거라고요? 주사업장에서. 그래서 그 신고는 따로따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납부만 어디에서 하는 거다? 주사업장에서. 그 다음에 250페이지 보시면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그래서 이거는 사업장이 하나이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세요. 그래서 사업장이 이제 여러 개이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제 그런 분들 관련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에서 단위의 뜻이 뭐냐면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센티미터하고 미터하고는 못 더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단위 조정을 했었죠. 단위를 하나로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뭐 미터로 맞춰주거나 그 다음에 킬로그램하고 그램하고는 못 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단위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단위 그러면은 이제 하나로 묶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묶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묶어야 계산하기가 어때요? 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만약에 사업장을 30개 가지고 있어. 잘 돼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업자 단위과세제도 신청을 안 하시면은 30군데에서 따로따로 신고를 다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사업자 등록. 그래서 뭐 이제 사업 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법에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을 할 거면 신고해라. 근데 언제까지 신고하냐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이내요? 20일 안에는 신고를 해달라라고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단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만 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서 뭐 이제 우리가 소파도 사야 되고 냉장고도 사야 되고 컴퓨터도 사야 되고 팔려고 하는 물건도 사야 되고 살 거 많잖아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은 부가가치세 인정받기가 뭐예요? 어렵죠. 그래서 부가세 인정받기가 불편하니까 국가에서 너가 필요하면은 먼저 해줄게 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요거는 전산회계 1급에 한번 나왔었는데 세무에도 나올 수 있어요. 저기 보시면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발급. 그래서 며칠 안에 발급을 해드리겠다. 이틀 안에 발급을 해드리겠다. 그거 좀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250페이지 요거 이제 쪽지 시험 봤었던 건데 우리 이거 쪽지 시험 본 적 있었죠? 뭐 본 적이 있었냐면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우리 쪽지 시험 본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필요적 기재사항.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있었죠.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및 성명.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세액.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거기 250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지금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상호를 변경하는 때, 그 다음에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그 다음에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 근데 이게 왜 그 옆에 보시면 신청일 당일날 바꿔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회사 이름하고 사장님 이름은 무슨적 기재사항이에요?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무슨적이라고요? 필요적. 그래서 상호 바뀌면은 바로바로 뭐 해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근데 그 바꿔줘야 되는 이유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뭐 해야 되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의 무슨적 기재사항이라고요?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의 뜻이 뭐였죠? 꼭 뭐하다?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한 거는 빨리 바꿔줘야 돼요? 늦게 바꿔줘야 돼요? 빨리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무슨적 기재사항이라고 하세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거 꼭 숙지하시고 필요적 기재사항, 그 다음에 이거 어저께인가 그저께 한번 비슷한 문제 본 적 있었는데요. 뭐냐면은요. 저기 251페이지 위에 보시면 요거까지만 보고 실 거예요. 이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251페이지 위에 3번에 보시면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요거는 정정사유고요. 이제 요거랑 비슷한 분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시험 문제 가끔씩 요게 나옵니다. 개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요거는 폐업사유예요.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요거는 정정사유고요. 그 다음에 증여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요거는 폐업사유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설명하고 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거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뭐냐면은 우리 법인의 대표자하고 개인의 대표자의 가장 큰 차이가 법인의 대표자는 월급을 받아요. 월급쟁이입니다, 일명. 근데 개인의 대표자는 월급이 없어요. 그냥 회사께 내 거예요. 내게 회사 거고.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한 몸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시면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법인은 사장님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뭐가 상관이 없냐면 세금 걷는 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법인은 법인세라는 걸 냅니다. 법인은 무슨 세를 낸다고요? 법인세. 그래서 세금을 따로 내기 때문에 사장님하고 회사하고 세금을 따로 내기 때문에 누가 사장님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개인은 소득세를 내는데 소득세는 인세예요.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서 세금을 다르게 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기존 사장님은 혼자 살아. 근데 새로운 사장님은 가족이 6명이야. 그러면 내는 세금이 바뀌어 버려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장님이 바뀜으로 해서 내가 걷어갈 수 있는 세금도 변경이 되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개인의 대표자를 바꿀 때에는 원래 정상적으로 폐업을 하고 다시 개업을 하도록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근데 결론은 세금 문제예요. 그 다음에 상속도 똑같아요. 상속하게 되면 상속받는 사람이 기존 그 상속을 주시는 분에 대한 세금을 다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금을 다 내니까 받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 네. 근데 요것도 개인 사업자예요. 여기 제가 지금 빼먹었는데 요것도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여의 뜻이 뭐죠? 증여? 증여. 네, 증여는 살아계실 때 주시는 게 증여예요. 그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주시는 게 뭐예요? 상속이에요. 그래서 상속은 지장이 없는 게 어차피 가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세금은 누가 내면 된다? 개인이 받은 사람이 내면 돼요. 근데 증여는 이것도 왜 문제가 되냐면 똑같아요. 개인 사업자는 인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물려주신 분은 만약에 부부야, 2명이야. 근데 물려받은 사람은 가족까지 해서 5명이야. 그러면 2명과 5명에 내는 세금이 달라요. 얘 때문에 그래요. 무슨 세 때문에요? 소득세 때문에. 부가세는 상관이 없어요. 누가 내든 똑같이 납부를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업을 하시게 되면 부가세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세금을 내는데 그 중에 이제 소득세가 걸려 계신 분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이제 내일 잠깐 배우고 시험 끝나고 실기 연습할 건데 이 소득세라는 건 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족이 많으면 적게 내고 가족이 적으면 많이 내고. 그래서 소득세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세금 납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웬만하면은 세금 많이 내고 싶어요? 적게 내고 싶어요? 적게 내고 싶죠. 근데 국가는 많이 걷고 싶잖아요. 그래서 요거 좀 봐두세요. 요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35분에 거기 밑에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